농기계를 만드는 대동 2021년도 실적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동그룹과 관련해서 대동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비공개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거리도 걷던 전기 오토바이 첫 출시라고 해서 오토바이 쪽도 지금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7월 13일자 그 머니투데이 이 기사의 그 보도인데요. 그 전에 또 국내 뉴스 주간 한국에서는 전기 이륜차도 중국산 공수 떨어지는 한기업 경쟁력. 이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은 그 보조금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중국산이 다 먹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24일 그까지 열리는 부산 백스코에 그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오센이라는 곳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모양은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제 대동이 농기계 중심이지만은 이게 오토바이도 새롭게 그 또 진출하고 또 대동의 농기계가 미국에서 크게 히트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분석을 해보게 된 이유도 되겠습니다. 어, 주가는 11,7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600원 증가했고요. 현재 장부 가격의 89%밖에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미흡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이 주주는 김준식 외 5인이 27.72%로 가지고 있는데 많은 그 지배율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도 아니고 어떤 다들 동업자이신 것 같은데 김준식 외 5인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글씨가 좀 다소 적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내용을 2021년도에 그 매출액이 39%나 크게 이제 그 상승을 했습니다. 아, 올해 그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6%지만은 2021년도 실적을 보면은 39%의 매출 신장이란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로 보이는 것은 매출 재료비가 41.8%나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재료비가 크게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스루프트에게는 쉽게 이제 추정을 일단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루풋은 32%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운영 비용이 더 크게 증가를 한 거죠. 37.6%로. 현장 운영 비용 가공비는 51.7%로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도 이제 또 증가를 했고 그게 이제 합계가 이제 말하자면은 37.6%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크게 그 2천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생산성은 1.06으로서 전년도보다 0.04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44억 원뿐이 나오질 않았어요. 16.5%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또 15억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 실적에 비해서 1분기는 그 전년 동기보다 7.6%뿐이 상승은 안 했지만은 이번에는 거꾸로 매출 대비가 11.1%나 하락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루풋이 이제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현장 운영 비용이 또 크게 또 증가를 했는데, 그 운영 비용이 또 60.5%나 그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TO의 생산성이 결국은 이 1분기에는 그 연간 전체로는 1.06이었는데 이게 그 전년도 동기는 요 뒷면에 있어서 한 번에 1.39였어요. 근데 이제 1.26으로 이것도 떨어졌는데 이제 금액상으로는 스루풋도 절대치는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27억 원이 나와가지고 전년도 1분기보다 210억 원보다 8%가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한 17억 원이 더 이익이 난 거로 이런 경우에는 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1분기에 227억이나 난다 그러면은 연간은 이거보다 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4배면은 한 800억 정도 이익이 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년에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그 1분기, 올해 1분기보다 연간 영업이익이 더 적습니다. 자, 이런 비교표부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원재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1월 달만 뭐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가 너무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조정 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2021년도 1분기 TOE 생산성 1.39에서 2021년 말 1.06. 왜 이익이 생산성이 이제 크게 하락했던 건 결국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와서 이 분석하는 어떤 이 관점을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학적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요 매출액을 수학적으로 요건 표시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회계 문제를 그 수학적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은, 현재 그 통용되는 것은 이익은 T 빼기 5인데 이게 이제 그 시그마 제품 전체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T 빼기 5에서 이게 이제 그 시그마 T IT I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운용 비용은 시그마 J, OE, J로 표현되는 이게 현실인데 요거를 그 원가 회계에는 어림셈에서 J를 I로 대체한 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배부라는 거죠. 배부. 요거를 그 비판적인 용어로 하면은 기만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사실은 용도 폐기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고요. 또 그 분식회계의 원흉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동이 그렇게 그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여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대로 재고 관리 흐름식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될 거다. 아마 그런 날이 곧 닥칠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업체도 그 수주 잔액을 얘기하는데 최하 요 정도 양식을 가지고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리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가면은 2021년도에는 그 재고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9억 6,300만 원 증가했고요.
올해는 이제 54억 원이 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연말에 비해서. 요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2021년도까지는 반제품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공품이 이제 매우 많은 거로 이렇게 돼 있죠. 전년도에 그 제공품이, 제품은 잘 팔려가지고 제품 재고는 줄고, 그랬지만은 제공품이 그 많이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원가 회계는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 이익의 증가로 그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 연말에 재고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분기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4억 원이 줄었는데, 준 이후 전체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문제는 반제품이라는 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금액을 보니까 제공품을 분리한 것 같아요. 분리. 그런데 회사는 매출원가 계산하는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반제품, 제품과 제공품이었는데,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적용을 하면서 반제품을 싹 빼버린 거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 차이가 270억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매출원가 산출의 제품과 제공품만 적용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반제품이 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니까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 반제품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21년도에 와서 좀 그 영업이익이 이율 조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 위의 내용을, 결론적인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2021년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의 하락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입증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21년도 1분기 가공 비율 15% 상승이란 격변이 일어났다. 가공 비율이 그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급변하는 경우 제조업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그 조정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역시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입증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냐 그러면은 이 자동차 업계라든지 그 철강, 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2021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란 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증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년도 연간 거를 보면은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41.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37.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0.9% 증가를 했는데, 가공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올해 들어와서 1분기에 매출원가 재료비는 10.3%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60.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막 그 변동이 그 물결 치듯 이렇게 그 전년도하고 그 추세가 좀 틀린 거죠.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17%에서 1분기에 무려 31%로 크게 이제 운영 비용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원인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율은 84%에서 69%로
그 15%나 크게 변동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그 순탄하고 순리적인 거냐 하면은 2022년도에 와서도 뭔가 그 1분기에 크게 또 격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2년도 1분기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전년도 과거 년도 거는 모두 잘못됐었다는 얘기일 거고요. 2021년도가 그 정당했다고 한다면 2022년도 1분기는 뭔가 이게 또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 연간 결산할 때 뭔가 조정 작업을 좀 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비합리적임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PQ 총 제조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너무 시간이 걸려서 관두기로 하고 160억 원이나 그 전년도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는 이제 그 거꾸로 그 마이너스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고자산이 이제 그 급변했다. 그런 얘기가 또 되는데, 그 주요 비용을 그 비교할 때, 연간 비교할 때는 이제 그 TOE 생산성을 여기다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임금이라는 게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건비가 거꾸로 이 9.9%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월급이 깎였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직원 수가 계속해서 그 증가하고 있고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대동이 그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는 게 이제 이 초임이 적은 저임금 수준이니까 아마 그 평균적으로는 이 2019년 8,100만 원에서 6,900만 원 선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수출비는 무려 250%나 전년도에 크게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외주 가공비도 55.3%나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이제 그 PQ 총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원 수가 또 1분기에 120명이나, 1년이죠. 1년 전분기가 120명이나 또 그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제 연간 6,800만 원으로 예상이 돼서, 근데 그거 보너스라도 나가면은 이제 그 2021년도 그 수준하고 뭐 유사하게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출비는 그 좀 뒷면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43.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외주 항공비는 무려 473%가 증가했습니다. 외주 가공비도 좀 너무 그 변동폭이 너무 큰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와가지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2단계 검증을 하면은 이 일본은 그 스로프 분석의 표준으로 잡고 있는 그 반제품까지 넣은 거고요. 상품까지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160억 원이 차이 나거든요. 이만큼 분식 회계를 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상품은 빼줘야지. 왜냐하면 회사는 상품은 안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이게 더 늘어난다 이게요. 상품을 빼주면은 200억 원으로서 그러니까 203억 원만큼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정 작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가 아니고 이제 올해 그 1분기에 와서 상품의 증감 빼주고도 43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 반제품을 그 회사에서는 뺐으니까 이거를 감안해 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차이가 4억, 5억 원 가량
나고 전년도는 반제품의 증감이 없었으니까 47억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2단계 하나만 가지고도 이 회사가 뭔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 원가 회계 그 손익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요, 그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그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는 115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은 특히 독특한 것은 재고 자산에 가지고 있던 것을 유형 자산으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왜 재고 자산이 유형 자산으로 대체가 되지? 이런 거를 그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시용 그 전시장의 전시용 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자동차 전문가들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은 그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인데, 이 대체를 하면서 그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이 제품 대체의 금액까지 매출원가에 또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작할 때 재고자산의 흐름을 그 제가 원하는 그 양식으로 그렇게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매출원가에 뭐가 실질적으로 생산에 생산 총재 조정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제품만 가감을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뽑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추적할 수가 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단계 그 올해 1분기는 뭐 일치를 합니다. 일단은 뭐 조금 이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그 좀 바람직하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여기 갭2까지 보면은 그 44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1분기에 이 정도 차이 나는 것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그 연간 보고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 WCAI입니다. 그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1년에 약 6회전 했다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루픈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제까지 그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가정을 합니다.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의혹이란 말을 제가 가급적은 안 쓰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용어로 해가지고 그 가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 반증을 하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이게 보통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은 물량상으로는 별도 얘기입니다. 물량 수량으로는 우리 외부에서는 이제 금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접근하는 그 제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 이걸 정당화시키려면은. 근데 과연 그랬을까 하냐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28.3% 단순 평균입니다만은 이 시작 가격 오른 것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격 그 상승은 이제 여기 밑에 안 보입니다만 에버레이지 그 4.1% 단순 평균 4.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로 봐서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수치적으로 그 금액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그 평가지표 비율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또 비교해보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21년도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반증을 하기 전까지는 저의 그 분식회계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와서 또 1분기에 또 재고 회전율이 크게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2.9회전 3회전이면은 1개월에 1회전 한다는 얘기는 아주 대단히 말하자면 제품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와서는 말하자면 회전율이 1.36 회전 상승을 했고 또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와서 이제 정상이 됐구나. 그러나 이제 재고 회전율이 2.9회전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것도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상승이어야 되는데 50%는 성공하죠. 제품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재료 가격 1분기에도 역시 19.6% 단순 평균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엔진 조합품은 변함이 없어요. 이 트랙터나 이런 거 중요한 거 보면은 미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이 부품 모듈일 텐데 엔진 조합품은 뭐 계속 변동이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가중 평균을 해야 좀 바람직한데 그럴 만한 자료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은 하락은 입증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은 뭐 있겠냐 그러면 이제 수량으로 하는 거죠. 수량. 그래서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매출량이나 매입량이라는 게 단가 곱하기 수량의 합이라는 것을 제가 수학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감사를 해본다고 한다면 수량상 재고 회전율을 분명히 뽑아봤을 겁니다. 수량상으로는 분명히 상승을 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하고의 비교하고는 관계없이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도 재고 회전율을 이만큼 올렸다는 거는 더 부단한 노력을 더 했다는 게 이제 역으로는 그렇게 인정은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금액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좀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수량으로는 분명히 이 회전율을 증가시켰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좋게 봐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의견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감사도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수량상의 이 접근을 이 회사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참 농기계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는 이 전기 오토바이를 또 국산 개발을 해가지고 부품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대동이라서 그런지 대동단결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회계만 조금 투명해주면은 얼마나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속에 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의견을 어떤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바이어블 비전이라는 S&T 전략을 내세우는데 해야 될 먼저 일이 재고 회전 경쟁력을 2단계에서 2순위 1단계로서 재고 회전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2단계 성장으로서 R&D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이 지금 계속 자율주행 농기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 R&D 능력이 좋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 버는 능력은 이거다. 재고 회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레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한 회사의 미래의 능력을
재고가 거의 다 결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427억 원 투자를 했고요. 전년도는 더 900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후 현금 순이익은 823억 원으로서 이 수익률로는 16%. 전년도 2020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채권자한테 45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그 49.3%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50%는 이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선이거든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인데 이익배당은 아주 작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M 최종 32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의 주요 원인은 아마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일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했느냐는 다음 장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고, 올해도 그 1분기에 14억 원 투자를 했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59억 원으로서 5.3%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를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무려 1,473억 원이나 크게 차입을 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의 수요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자 부채가 59.3%까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경영권을 채권자가 원하면은 남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대동이 매출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뭘 하면서 결국 실속이 없어가지고 또 투자를 계속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게 됐다 하는 것은 좀 이거는 재무관리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그 1,09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아주 그 차입한 것 때문에 24.6%로 좀 돈은 가지고 있고요. 그 캐펙스 투자는 그 2020년도에 427억 원을 투자했는데 종속기업에 229억 원 투자하고 유형자산에 177억 원 투자한 게 제일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종속기업 투자에는 아마 그 대동 모빌리티 같은 경우 그 오토바이 생산을 위해서 또 그렇게 그 투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비유동자산 올해 1분기에는 14억 원 투자를 했는데 종속기업 투자에 계속해서 18억 원 투자를 했고 유형자산은 올해에는 감가상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판매관리비가 한 그 실적에 의해서 25%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10%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 보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1분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급격히 올랐는지 일반적으로 그 선형식으로는 아주 말하자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업이익이 났던 거죠. 근데 일단 이 계획을 이렇게 하면은 한 1조 원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줄진 않고 5% 정도는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정하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 세울 때는 재고를 이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여기 실적을 계산할 때도 여기는 7,513억 원인데 여기는 7,674억 원으로 해서 16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이미 분석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PQ 총 제조 비용이 차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자체가 곡해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계획 세울 때는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그거 기준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조 계약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어떻든 뭐 단품 비율로 얘기를 하면은 105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14,517원이 이익이 난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익을 내보자 해서 2% 정도 매출을 증가시키면은 2만 1,000원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매출은 1조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루풋으로 할 때 계획 자체를 매출 재료비 뭐 이런 게 이제 한 10% 이것도 이제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률이 판매 단가가 조금 오른다.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7회전 하는 거로 하면은 1조 1,790억 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으로 일단 해보는 이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10%만 올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을 33% 정도 올라간다고 예측을 합니다. 2021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한 1조 1,640억 유사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많은 금액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도전적인 자세겠죠. 이렇게 해서 연간 거를 하게 되면은 1조 원 이것도 가까이 나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원가 패러다임 판매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약되었더라도 결정적으로 WCI 회전율을 상승 실현하면 목표 이익보다 516% 혁명적인 영업이익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전 말하자면은 야망찬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계획했던 대로 스루풋률 조금 가격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7회전까지 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이 경쟁력이니까 1천억 정도 매출은 1조 4천억이나 크게 과연 이 정도 1조 4천억이 늘어날 수 있겠냐. 원가 회계는 한 1조 정도 조금 넘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뭐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출이익이 이 영업 스루풋률을 더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액은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죠.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년도 연간 실적을 보고서 2022년도 목표를 1조 원 이상으로 했는데 요게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이 영업이익이 200억이나 크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게 되면은 뭐 1조 원까지 할 것도 없이 9,500억 정도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매출원가는 여기에서 이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계획할 때에는 WCAI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9,550억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10% 정도 더 욕심을 내보자 하면은 1천억 원대 이상으로 또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경우에 이제 매출원가 예상 매출원가는 이렇게 순서를 내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루풋은 어떻게 할 거냐? 스루풋률이 매우 좀 상승을 했죠. 1분기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4배 정도로 하면은 이것도 약 한 1조 원이 안 넘게 9,937억 원이면 된다. 근데 요거 그대로 변동 없이 하다 보니까 운영 비용도 그대로 좀 하면은 똑같이 일치하게 손익분기점 산식과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의 이 매출 목표는 딱 일치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안 해도 목표 이익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또 이걸 하나의 그 견적 가격으로 제한을 한다면은 이 견적을 그 말하자면 99만 3,700원짜리를 내서 9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이제 95만 5천 원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만 2천 원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스르픈율을 조금 더 올려보자.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선에서 팔릴 수 있으면은 좀 잘 나가니까 조금 올려보자. 0.6% 정도는 될 거다. 그리고 거창하게 재고 회전율을 12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은 한 3.3%. 1분기 그 실적이 너무 좋아서 2021년도에 그 회전율은 2개월에 한 번 정도인데 이거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은 매출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1조 원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당초 그 연간 계획했을 때 2021년도 실적을 보고서 2022년도 계획을 했을 때 수준하고 유사하게 한 811억 원 정도. 요건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영업이익이 이만큼 늘지는 않는 건데 1분기 실적에 이제 4배 정도 되는 그런 계획된 거보다는 좀 내려가지만은 81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평소 다른 기업보다 그 연간 거하고 분기 거하고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동의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보기 배속을 해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내용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제가 좀 더듬거리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내용이 좋았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